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안이 한 A4 30쪽 정도 되는데요. 그 강의안을 박재현, 선생님에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카톡방이나 이런 곳이 있다면 거기서 그 강의안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더 나중에 자세히 이제 보실 분들은 그 공유하는 그 강의안을 봐주시고요. 이제 그 강의안을 제가 지금 여기 화면 공유를 해서 띄우겠습니다. 예, 이 강의안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이렇게 한번 표시를,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빠른 스피드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토지평등권 개혁 방안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헨리 조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렇게 좀 다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의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을 시간 때문에 제가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역사적 당위성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좀 다뤘습니다. 여기 보시면 헨리 조지는 토지평등권 사상을 정립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한 사회 철학자입니다. 만민의 토지평등권에 입각한 대안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까지 노력한 사회개혁가입니다. 헨리 조지는 그 토지평등권 사상의 기초에서 지대, 그러니까 땅지 대가대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라고 합니다.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는 제도, 곧 지대조세제를 주창했습니다. 지대란 토지 사용의 대가,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이런 뜻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소장 농민이 지주에게 주는 소장료가 바로 지대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가 건물분 임대료 플러스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 이 둘을 합한 건데 그 가운데 토지분 임대료가 바로 지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총 지대가 연간 30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300조 원 지대 중에 대부분은 도시 토지에 이런 이제 건물이 입지한 그 토지의 토지분 임대료가 되고, 농지의 지대는 이제 얼마 안 됩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과 그 대안인 지대조세제는 그가 미국의 대도시에 존재하는 비참한 빈곤의 현실을 본 후에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극도의 사치, 비참한 빈곤, 이 둘이 공존하는 뉴욕의 큰 길에서 엄청난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대표작 진보와 빈곤이란 책에서 물질적 진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생산파이가 커지는 물질적 진보 가운데서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 현실의 원인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독차지하는 데 있다고 보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대를 모두 과세해서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헨리 조지의 주장처럼 이 토지 평등권이라는 원칙을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는 제도라는 이 방법으로 구현하는 사상, 경제 체제, 이걸 지공주의라고 합니다. 지공주의 할 때 이 지공이 토지 공개념 할 때 그 지공하고 같은 한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지오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지공주의 핵심은 토지 평등권 원칙을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현하는 사상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이 지공주의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유지에 대해 잠재지대를 매년 토지 소유자에게서 조세로 환수해서 최우선적인 정부 수입으로 삼는 제도, 이 지대조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공유지에 대해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고 그 대가로 지대를 징수해서 최우선적인 정부 수입으로 삼는 제도인데 이걸 토지공공 임대제라고 합니다. 남한이 지대조세제를 실시하고 북한이 토지공공 임대제를 실시하면 명칭만 다르지 실제 내용에서는 남북 모두 지대는 거의 전부 환수하고 그 대신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조세는 최대 감면하는 경제체제로 바람직한 통일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지공주의를 비교한 건데요.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이란 두 가지 생산 수단을 모두 사유, 개인 소유하고 시장을 택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둘러싼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런 폐단을 낳았습니다.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 이 두 가지 생산 수단을 모두 공유했는데 그리고 계획을 택했죠. 그랬더니 생산 인센티브가 소멸되면서 생산력이 침체되는 그런 폐단을 낳았습니다. 이에 비해 이제 지공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해서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하면서 시장을 택하는데 이렇게 하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절대로 남한처럼 사유화하지 말아야 하고 공유화된 상태 그대로 둔 채 지대를 환수하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방 경제학자들이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공개서안에 잘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공개서안은 윌리엄 비클리, 제임스 토빈, 프랑코 모딜리아니, 로버트 솔로우 같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4명을 포함해 서방의 경제학자 30명이 90년 당시 소련의 초대 대통령 고르바초프에게 보낸 것인데 그 요지는 소련이 시장 경제를 향한 페레스트로이카를 계속하되 토지만큼은 절대로 사유하지 말고 그 지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공주의는 이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위한 대안입니다. 남한은 지대조세제를 실시해서 지대를 거의 전부 조세로 환수하고 북한은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해서 현실 지대를 거의 전부 환수하면 됩니다. 통일은 지공주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겁니다. 통일의 유일한 기회인 이유는 역사의 경로 의존성 때문인데요. 해방 직후에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역사는 그렇게 한 번 정해진 경로에 의존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공동체가 붕괴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통일은 과거의 해방 못지않게 앞으로 그 역사의 경로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유일한 분기점이 바로 이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통일을 반드시 남한의 자본주의, 북한의 사회주의, 양체제를 모두 극복하는 이 지공주의 체제로 이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이제 유일한 기회인 이유는 남과 북의 결에는 남한의 잔인한 자본주의, 또 북한의 실패한 사회주의, 이 참상을 직시하는 한 그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흡수되는 통일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일은 필연적으로 양체제를 모두 극복하는 남북 동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헨리 조지가 제안한 체제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제3의 중도 체제인 지공주의입니다. 헨리 조지처럼 이 자연물과 인공물을 구분해서 이 자연물은 이제 햇빛, 공기, 땅, 바다, 하늘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공물은 이제 노동 생산물을 가리킵니다. 이 둘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모두 사유하는 자본주의나 반대로 이것들을 모두 공유하는 사유주의에 비해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자연물은 공유하고 토지는 공유하고 인공물, 노동생산물은 사유, 개인 사유하는 지공주의가 옳습니다. 이를 자세히 이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부의 생산과 분배, 이것이 경제 현상의 본질이고 이 부의 생산과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를 투입해서 부를 생산을 하고 생산된 부를 이제 분배를 할 때 지대임금 이자로 분배를 하는데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대, 여기 노동 사용의 대가로 임금, 자본 사용의 대가로 이자, 이렇게 해서 지대임금 이자로 분배하는 게 이제 이와 같은 부의 생산과 분배가 바로 경제 현상의 이제 본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잠깐 용어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자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폐를 모두 다 불태운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총 자본이 감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화폐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더 찍어낸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총 자본이 더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는 자본의 양을 표현하는 그것일 뿐, 이 자본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다음 생산에 투입되는 부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나 건물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서 부의 생산에 투입되는 부, 그것이 바로 이 자본이고요. 여기 말하는 이자도 바로 그런 자본 사용의 대가이기 때문에 화폐 이자가 아닙니다. 상업 이자, 은행 이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가령 이제 포크레인 같은 기계를 사용했을 때 그 기계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그것이 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라고 하는 자본을 사용한 대가, 그게 이제 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어상에 이게 이제 오해를 이제 하면 이제 안 돼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요것만 좀 설명했습니다. 경제 현상의 본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생산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생산에서 이제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이고 노동은 모든 인적 노력, 그리고 자본은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물질적인 부. 그래서 이제 화폐가 아니라 기계, 건물 같은 걸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의 분배에서 총 생산물인 부는 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각각에 대한 사용 대가로 모두 분배됩니다. 그 가운데 토지의 사용 대가를 지대라고 하고 노동의 사용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자본의 사용 대가를 이자라고 합니다. 이게 기계 사용료 같은 걸 말합니다. 헨리 조지는 이 토지와 노동 생산물을 구분해서 원칙적으로 토지는 공유하고 노동 생산물은 사유, 개인 소유하는 것이 정의로우며 이를 위해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는 모두 세금으로 거둠으로써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대신에 노동의 사용 대가인 임금 그리고 자본의 사용 대가인 이자에 대한 세금은 없앰으로써 노동 생산물은 실질적으로 사유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이 자본주의 세제는 지대임금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그걸 모두 다 이렇게 일정 부분을 사유하고 일정 부분은 조세로 이렇게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우측의 이 지대조세제를 보시면 이게 헨리 조지가 말한 그 대안입니다. 여기서는 지대와 임금이자를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지대는 모두 조세로서 사회공동체가 세금으로 과세를 해서 환수를 하고 그 대신 임금과 이자는 철저한 개인 소유를 보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지공주의 분배정의관은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주고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개인의 것이 뭐냐? 이게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자. 이것은 개인의 것이니까 개인이 갖고 사회의 것은 바로 토지의 지대고 이것은 사회가 갖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자본의 이자를 개인이 갖는 게 정의롭다. 이 말은 이게 보편적인 의미에서 자본, 그러니까 기계나 건물 같은 것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그 사용의 대가인 이자를 개인 소유하는 게 정의롭다 이런 뜻이지 우리 시대에 재벌이 이렇게 독점 자본을 형성하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는 이런 우리 재벌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의 각종 특혜를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런 정부의 특혜와 같은 것은 특권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모두 다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이런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제 인프라와 같은 이제 전기, 수도 또 뭐 하여간 그런 도로 이런 어떤 기간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의 독점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헨리 조지는 이제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본의 이자는 개인이 갖는 것이 정의롭다 이 부분을 오늘날에 이제 재벌들의 그 독점 자본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유재산의 정당한 대상은 오직 노동생산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해서 만든 노동생산물은 당연히 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는 전혀 그렇지 않죠. 토지는 어느 사람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토지는. 따라서 토지는 사회가 공유해야 마땅하죠. 토지와 자본이라는 이 두 가지 생산 수단의 소유 관계로 경제 체제를 구분할 때 이 자본은 노동 생산물에 포함됩니다. 아까 그 기계나 건물 같은 그런 것은 노동 생산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공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해서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그러니까 노동생산물의 일종인 자본은 사유하는 그런 체제인데요. 이에 비해 이제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사유하는 체제고, 사회주의는 토지와 자본을 모두 공유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공주의, 그러니까 토지 공유, 자본 사유는 변증법적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 그러니까 토지 사유, 자본 사유라는 이 정과 사회주의, 토지 공유, 자본 공유라는 반을 지향하는 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합, 이 변증법에서 보면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합이 바로 지공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화하지 말아야 할 토지까지 사유화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 양극화에 의해 경제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주의는 공유화하지 말아야 할 자본까지 공유화했기 때문에 생산 인센티브 소멸에 의한 생산력 침체 현상이 극단적으로 악화돼서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 붕괴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공주의는 토지는 공유하고 자본은 사유하는 체제예요. 지공주의는 토지까지 사유화한 자본주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기, 빈부 양극화 심화 현상도 지공주의는 극복하고 또 자본까지 공유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생산 인센티브 소멸, 생산력 침체 현상도 지공주의는 모두 극복합니다. 그래서 지공주의는 이 생산의 효율성, 분배의 형평성, 그리고 생태환경 친화성까지 모두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다 알파벳 E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E,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판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이 알파벳 E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이 생산의 효율성, 이게 이제 efficiency of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분배의 형평성, 이게 equality of distribution. 그리고 이제 생태환경 친화성은 ecological friendliness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알파벳 E로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떤 정책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척도가 되는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지공주의는 모두 부합해요. 최선의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공주의는 남한의 잔인한 자본주의, 또 북한의 실패한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하고 양체제를 동시에 계획하면서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일한국의 대안적 중도 체제가 됩니다. 이제 토지평등권 개혁은 대동 통일에, 그러니까 대동 세상을 여는 그런 통일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공주의 체제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실패한 사회주의, 잔인한 자본주의 앞에서 길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세계 인류 앞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외세에 의해 억울하게 남북 분단이라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순환의 역사를 비로소 의미 있게 승화시킬 수 있고 타고르의 시처럼 동방에 타오르는 횃불이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계 인류의 길을 이 통일 코리아가 밝힐 수 있습니다. 이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순원입니다. 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수립한 중국의 순원, 손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순원도 헨리 조지의 사상을 기초로 건국 철학인 삼민주의를 제창하는데 그 삼민주의의 하나가 이제 민생주의예요. 근데 그 민생주의 핵심이 평균주권, 그러니까 번역하면 토지평등권이에요. 토지평등권. 그 사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순원의 토지평등권 사상이 다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건국 철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듯이 이제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생명을 불어넣은 분이에요. 임시정부 초기에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해서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독립사업을 전개해 나간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분열돼 있던 임시정부의 통합을 주도한 분도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창호 선생은 이 순원의 삼민주의를 비롯한 주요 세계 정치사상 가운데 장단점을 취사 선택해서 자신의 대공주의 정치사상을 정립하고 이 대공주의의 기초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해방된 후에 세 가지 평등, 이게 이제 경제평등, 정치평등, 교육평등, 이 세 가지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 평등 중에 핵심이 이제 경제평등인데 그 경제평등이 바로 순원의 토지평등권 사상을 안창호 선생이 취한 겁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제 대공주의 입각해서 경제평등, 정치평등, 교육평등을 주창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평등이 이제 한국 독립당의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죽 선생, 이 독립운동가인데요. 이분이 어떤 증언을 남겼냐면 한국 독립당이 창당될 때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순원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안창호 선생이 삼균주의를 들고 나왔고, 여기 왜 삼균주의로 표현했냐면 정치, 경제, 교육 세 가지 평등인데 그 평등을 균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정치균, 그러니까 경제균등, 정치균등, 교육균등. 그래서 삼균 주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삼균주의를 들고 나왔고 안창호 선생이 주창해서 삼균주의를 한국 독립당의 사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후에 조수왕 선생이 다시 이를 말하고 나왔다. 삼균주의를 말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원의 토지평등권 사상은 안창호 선생을 통해 조수환 선생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순원의 평균 집권, 그러니까 토지평등권 사상, 그리고 토지세 정책과 이제 유사한 내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제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핵심은 삼균주의인데 그중 경제균등이 이제 순원의 민생주의에 유사한 겁니다. 백번 김구 선생은 이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닌 이 경제균등, 정치균등, 교육균등, 곧 3균에 기초한 통일 독립국가를 염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균등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균등이었고, 이 경제균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토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동포가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토지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균등을 소원한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염원한 이 토지 문제 해결 정책은 해방 직후인 45년 8월 28일 이제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도한 한국 독립당이 발표한 경제정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독립당, 한국 독립당의 경제정책에 특히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지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 국유 원칙 하에 국민의 현재 소유한 사유 토지는 법률로서 그 사적 소유권을 보장한다. 그 대신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집가세법, 토지가치세법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세예요. 토지세법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 조항이 이제 순원의 평균집권, 토지평등권 사상 그리고 토지세 정책과 유사한 것이죠. 임시정부의 이 토지정책은 미국의 헨리 조지에게서 시작돼서 중국의 순원을 거쳐 전수된 세계사적인 지대 공유 사상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이 토지평등권 사상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보겠습니다. 41년 이제 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삼균, 세 가지 균 등 삼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는 지력, 권력,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힙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력을 균평, 평등하게 한다는 게 이제 교육 균등이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균평, 평등하게 한다는 게 정치 균등이 되는 것이고 부력, 그의 향유를 이제 균평하게 평등하게 한다는 게 이제 경제 평등이 됩니다. 경제 균등.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지력, 권력,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는 것은 그 차례대로 교육균등, 정치균등, 경제균등 이 세 가지 삼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이 삼균 철학에 의해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평화를 보유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 공리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토지제도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유법을 두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토지제도는 국유제였다. 토지 국유제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 지공 분수 집법하여 협 후인 사유 겸병 집회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번역하면 거룩한 선조들이 지극히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수유해준 법을 따라 뒷날의 사람들이 토지를 사사라이 갖고, 그러니까 사유하고 또 한데 모아 독차지 않은 이게 겸병입니다. 겸병하는 폐단을 혁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문란한 토지 사유 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토지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지혁명.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유법, 거룩한 선조들이 지극히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하고 수여해준 법에 의해서 토지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우리 민족은 고규, 옛법과 신법, 세법을 참호, 서로 참조해서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단순히 토지 소유를 사유에서 국유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공분수, 그러니까 지극히 공평한 분배 수여, 에 담긴 모든 사람의 토지평등권 실현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평등권 실현. 그러니까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토지를 사유로 하느냐, 개인 소유로 하느냐 아니면 국가 소유로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처럼 토지가 형식상으로는 국유이지만 실제상으로는 소수의 권력자들과 그 일가 가신들이 뇌물수수 등을 통해 막대한 지대를 독차지하고 반면에 다수 인민이 지대를 향유하지 못한 채 배제되어 있다면 이는 지공분수, 그러니까 지극히 공평한 분배, 수여에 담긴 이 토지평등권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긴 토지국유의 본질은 토지국유 자체가 아니라 토지평등권 실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이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관련 조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토지는 자력 자경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경영하는 사람에게 분급함을 나누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 고용농, 그러니까 머슴과 같은 그런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농인의 지위를 보아 저급으로부터 우선권을 준다. 토지 분배에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가운데 땅 한 평 없는 순수 고용농과 같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농민부터 차례로 토지 분배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토지 평등권을 최대한 실현하려 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긴 토지 철학의 본질은 토지 국유 원칙이 아니라 토지 평등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토지 평등권 원칙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그 건국강령은 토지 혁명을 위해 입법과 세법을 함께 참조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함께 참조한 입법과 세법 가운데 세법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헨리 조지가 주장한 지대 공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대 공유제는 헨리 조지가 제안했고 그 실현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과 지대 공유제 운동은 이제 러시아의 톨스토이, 중국의 순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를 접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애 마지막 25년, 그러니까 사반세기를 러시아의 지대 공유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순원 역시 신중국의 건국 철학으로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이 삼민주의를 주창하면서 그 가운데 핵심이 이제 민생주의인데 거기서 토지평등권을 역설합니다. 이는 헨리 조지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은 순원을 거쳐 안창호, 조소왕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완전한 형태로는 계승되지 못하고 다소 거친 형태로 계승되긴 했지만 헨리 조지의 토지평등권 사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본론인데요. 이 토지평등권 개혁 방안입니다. 토지평등권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유지에서는 토지공공 임대 방식에 의해 지대를 환수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이 토지공공 임대 방식은 주택, 공당, 신도시에 이제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유지에서는 토지 보유세 위주의 조세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대세가, 그러니까 지대조세제, 지대를 이제 그 세금으로 과세할 때 그걸 지대세라고 하는데 그 지대세가 토지 보유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유지에서는 이 토지 보유세 위주의 조세 개혁을 해야 합니다. 토지 보유세는 시장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퇴장된 토지를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투기 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그런 퇴장 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친시장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가 무겁게 부과가 되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그걸 투기 목적으로 놀리면 놀릴수록
무거운 그 토지 보유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그 생산 용도로 자기가 그걸 활용을 하거나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빨리 매각을 해서 그게 이제 생산 활동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토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만큼 시장의 영역을 좁히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한다면, 그러니까 지대를 충분히 그 세금 아까 300조 원의 지대 그것을 모두 과세한다면은 상당한 액수의 이런 그 생산 활동에 대한 이런 세금들 를 감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더 친시장적인 세제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친시장, 여기에 이제 혹시 거부감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시장 경제의 문제점은 이 토지 문제가 왜곡되면서 이렇게 이제 승자 독식의 이제 그런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 근본주의를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헨리 조지가 말한 이 시장은 토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함으로써 정말 그 시장이 이렇게 이제 올바른 이제 자원 분배의 그 기능을 담당하면서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하에 시장하고 이 지대 공유제, 지대 조세제가 실시된 후에 그 시장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공주의를 구현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양극화 문제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 경제 구조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내의 유휴토지, 그 놀리는 토지와 저사용 토지, 그러니까 그 위치에 걸맞지 않게 아주 낮은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토지가 최선으로 이용되는 동시에 토지 불로소득을 노린 무분별한 개발이 방지돼서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지공주의 그럼 이제 구체적 정책들 그 개요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단기, 중기, 장기 이 셋으로 나눠서 단기 대책으로는 토지 임대형 주택 그리고 토지 임대형 공단, 토지 임대형 신도시 그리고 토지 보유세를 올려가면서 건물분 재산세를 낮춰가는 것입니다. 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그러니까 세입자, 주택과 상가의 전월세 그 세입자 서민들을 위해서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법으로 규정을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대책은 토지 평등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평등권 개헌. 그리고 토지 보유세를 올려가면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 대책으로는 토지 보유세를 올려가면서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고 또 토지 보유세를 올려가면서 치료, 농업, 주거, 통일, 원조 및 지대 기본소득을 증가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조세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기, 중기, 장기 대책에 대해서 그 자세한 개요를 이제 이 10가지인데 이 10가지는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임대형 주택이란 공공이 매수, 수용해서 택지로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서 민간이 그 임대 토지 위에 건설하고 그래서 분양하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는 기존의 분양가에 비해 토지분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토지는 공유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공공 재개발에서 이 공공이 그러니까 정부가 그 공공 개발 지역의 토지를 이제 매수하거나 수용해서 일단 공유지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공유지로 만든 것을 그걸 다시 정부가 이제 민간 건설사에 매각을 해가지고 그 건설사가 그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토지와 그 아파트 건물을 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아파트 분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 재개발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서 이제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런 폐단이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해 왔거든요. 이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면은 헨리 조지가 말한 것처럼 자연물인 토지와 인공물인 그 주택 건물 그것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 자연물인 토지는 공유하고 그리고 인공물인 이 건물 그것은 이제 개인 소유, 사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이 매수 수용해서 택지로 조성한 토지, 이 공유지죠. 이 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유 상태로 그대로 두고 그 공유지를 민간 건설사에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그 건설사는 임대한 공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 이제 토지는 공유지니까 팔 수가 없는 거고 그 위에 서 있는 아파트, 그 건물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 기존 분양가에 비해서 토지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분만 남으니까 이제 건물분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예요. 지금 그 분양가에. 그래서 기존 분양가에 비해서 그 가격이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자기 집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토지를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토지는 공유지니까 그 위에 서 있는 그 아파트 건물만 개인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해마다 이제 지대를 그 토지 사용료 공유지를 임대한 거니까 토지 사용료인 지대를 공공에 납부를 하고 공공은 이제 그것을 공공재정으로 그 지대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대 수준은 원칙적으로는 시장 지대를 모두 환수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 지대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방식은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건물 를 구분해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자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거나 아니면 모두 임대하는 두 가지 방식만 존재하는 주택공급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은 새로운 이제 주택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이 방안은 바람직한 몇 가지 중요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첫째, 공공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 대상인 토지를 소유한 채 민간에 임대해서 지대를 환수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가 근절돼서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 현 분양 시스템에서 과도하게 높은 초기 분양가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현재보다 훨씬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그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그 미국 뉴욕 그 맨하탄 남부 거기가 이제 배터리 파크 시티예요. 이 배터리가 휴대폰 배터리 할 때 그 배터리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배터리 파크 시티도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최첨단을 달리는 뉴욕 그 맨하탄 남부의 그 토지가 시유지, 공유지라는 거예요. 그 공유지를 민간에 임대를 해가지고 민간이 거기에 이제 그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을 마천루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엄청난 이제 성공과 이 모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임대용 공단. 이것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민간 기업에 토지를 임대해서 조성하는 공단입니다. 국외 공단들은 주로 임대에 의해 이제 분양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토지 매입비만큼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여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감된 자금을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만약 그 공단의 토지를 개별 기업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토지 가격, 집가만큼 엄청난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토지 임대형 공단에서는 토지를 그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니까 해마다 그 임대료만, 토지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죠. 그래서 기업의 그 진입 장벽을 확 낮추게 돼요. 그래서 이 절감된 자금을 이제 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에 이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대는 시장 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지대는 시장 수준으로 제대로
시장지대를 제대로 환수하고 그 대신 이제 입주 중소기업의 그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 이제 정부 보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대는 시장지대 그대로 제대로 환수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지대를 아주 낮게 거두는 그 방식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형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토지 임대형 신도시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지금까지 신도시 건설 공약이 나오면 항상 그 토지 가격, 집가 폭등과 토지 투기, 부동산 투기라는 사유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공공이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 수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 토지 임대형 신도시로 건설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건설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형 신도시란 공공이 신도시 건설 예정 지역에서 매수 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한 채, 그러니까 공유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용 토지는 개발자에게 임대를 해서 공유지를 임대해서 건설하는 신도시예요. 공공은 민간 개발자로부터 시장 수준의 지대를 징수하되 민간 개발자와 입주자에게 이제 건설 입주 유인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0년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의 선구자로 이제 세계적인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에베네저 하워드예요. 이 사람이 조지 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에베네저 하워드는 토지 임대형 신도시인 전원도시, 그 가든 시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임대하고 그 대신 그 환수하는 지대, 토지 임대료 지대로 신도시 건설비와 도시 재정에 충당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워드의 구상은 실제로 레치워스, 웰링이라는 두 전원 도시로 나타났어요. 그 런던 북부 교외에 위치한 이 두 도시는 오늘날에도 이 신도시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저 하워드는 우리나라의 그 그린벨트, 이제 그 도시 외곽 지역을 이제 그린벨트로 묶어놨잖아요. 바로 그린벨트의 그 철학적 사상적 이걸 이제 제공한 사람이 에베네저 하워드예요. 그만큼 에베네저 하워드는 도시 계획, 여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조지 스트로서 전원도시 가든시티를 제안했고 근데 그 가든시티의 핵심이 토지 임대형 신도시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공유하고 그 도시에 공유지로 두고 그것을 임대해서 그 대신 토지 임대료인 지대를 환수해서 그것으로 그 지대를 가지고 그 신도시 건설비와 도시 재정에 충당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옳은 그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토지 보유세는 올려가면서 건물분 보유세는 낮춰가는 겁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바로 부동산 보유세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갈 때 건물과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통합해서 과세해버리면 건물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무겁게 매겨버리면 건물 공급이 위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개혁하려면 건물과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분리해서 토지분 보유세는 올리고 건물분 보유세는 내리는 방식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토지분 보유세율을 100%로 하고 건물분 보유세율을 0%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이 토지와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 그러니까 이처럼 건물과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를 분리해서 토지분 보유세는 올려가고 반대로 건물분 보유세는 낮추어서 부동산 보유세를 그 건물분에서 토지분으로 그 무게중심을 이전시키는 것을 토지 건물 차등세, 투 레이트 텍스라고 합니다. 차등세. 이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클리도 이 토지 건물 차등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김유상 교수님이 토지 개혁론, 토지 정책론이라는 책에서 쓰신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차등세 사례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피츠버그, 스크랜턴 이 두 도시에서는 이제 차등세 제도를 도입해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토지세와 건물세 간의 차이를 조금씩 이제 증가시켜서 토지세율이 건물세율의 2배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등세를 이제 점진세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두 도시에서 점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철강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철강 도시인 피츠버그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차등세를 적용한 결과 피츠버그의 경제가 피어납니다. 꼽힙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철도용지, 창고로 이용되던 지역이 재개발돼서 건물 가치 7억 달러가 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지역의 고용 인구가 4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의 원인에 대해 당시의 시장은 토지의 중과세에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기 어렵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후임 시장도 건물세가 낮아 민자 유치에 의한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고 좋은 빌딩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피츠버그의 재개발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은 퇴락해가는 다른 도시와 대조돼서 전국적인 관심을 이제 모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1951년 법률을 제정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차등세 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이후 75년에는 주의 수도인 해리스버그에서 차등세 제도를 실시했고 이후 작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에 이제 인구 10만이 넘는 앨런타운에서도 채택을 하고 97년 시점으로 기준으로 차등세를 적용하는 곳은 모두 16개 이릅니다. 이 토지세율과 건물세율의 비가 높은 그 사례를 보면 피츠버그에서 이제 79년에 3대1로 그러니까 이제 건물세율을 1이라고 할 때 토지세율을 3으로 3배로 그러니까 건물세의 3배로 토지세를 이제 부과해서 높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6대1까지 그러니까 토지세를 건물세 6배로 까지 이제 높였고 또 피츠버그 인근의 워싱턴에서는 11대 1까지 이르렀고 엘리큐파에서는 6대 1에 이른다는 겁니다. 차등세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축 허가 가액이 다른 도시에 비해 대폭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피츠버그에서 토지세율 대 건물세율의 비를 대폭 높인 해가 1979년을 중심으로 이전 20년간과 이후 10년간을 이게 대비해 보면 그러니까 1960년에서 79년 사이의 20년간 건축 허가 가액에 비해 80년대 그러니까 이 토지건물 차등세를 실시한 이후의 그 10년간 건축 허가 가액이 평균 14.4% 감소한 대비에 피츠버그에서는 70.4%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이 건축이 이제 감소했는데 피츠버그에서는 이렇게 대폭 그 건축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75년에 차등세 제도를 도입한 해리스버그에서도 눈부신 결과가 나타납니다. 해리스버그는 81년 미국 전국에서 가장 사정이 어려운 그 나쁜 도시 2위로 선정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94년 현재 폐가 상태의 가옥이 4,200채에서 500채로 줄어들고 또 기업체 수는 1,900여 개에서 4,3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수도 4,700개가 증가했고 사유부동산 총액이 이제 이렇게 2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내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리스버그 시장은 해리스버그의 부흥에 차등세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바 있어요. 또 이 차등세 제도에 의해 따라 시내의 유휴지가 놀리는 땅이 적극 개발돼서 외곽지 개발 수요를 줄였기 때문에 도시 확산을 막고 농지 보존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토지 건물 차등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 건물 분리평가,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분리평가 기법은 먼저 건물분 가격은 건물 건축 비용 등을 반영하는 그 비용 평가법으로 건물분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분 가격은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분 가격을 빼는 차감법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아주 무겁게 중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인상시켜 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의 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지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지대세 일부가 증가될 수 있어요. 혹자는 지대세액이 100% 그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세 1억을 만약 부과를 한다면 그 지주가 그 1억 원의 그 지대세를 자기 땅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에게 그대로 100% 1억 원을 그대로 전가시킬 것이다. 이게 이제 지대세를 100%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근데 혹자는 그런 것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근데 이 100% 정가는 과도한 억측이에요. 만약 그렇게 100% 정가돼 버리면 주택 세입자나 상가 세입자는 그 주택이나 상가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응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도 용인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대세 전부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대세 일부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대조세제 하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지주의 권력이 약화됨에 따라 그에 비례해서 지주의 정가 능력도 약화돼요. 따라서 정가율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기의 지대세 그 일부를 전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대조세제 실시 전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2년에 5%, 지금 이제 세입자의 그 계약 기간이 2년이죠. 2년에 5%로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 입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대조세제가 실시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이 집주인의 지대세 전가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토지평등권 개헌입니다. 지대를 공유하고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이 지대공유 평등분배제 개혁을 위해 토지평등권 개헌이 절실합니다. 개헌이 절실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시정부로부터 계승해야 할 것은 법통만이 아니라 건국강령에 명시된 경제 균등을 위한 토지평등권 원칙입니다. 이 토지평등권 원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시급히 실행해야 할 국가 철학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헌법에 담는 겁니다. 토지평등권 원칙을 명시해서 개헌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토지공개념 조항이 122조입니다. 거기에 토지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거죠. 곧 헌법 122조에 국가는 모든 사람의 토지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대를 환수해서 모든 사람이 지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 넣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는 모든 사람, 여기 제가 모든 국민이라고 안 썼어요. 여기 모든 국민이라고 써버리면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소외시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300조 원의 지대를 연간 300조 원의 지대를 발생시키고 상승시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 국민과 이 땅에 사는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5,300만 명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5,100만 명하고 그리고 이주 노동자 200만 명 이들이 모두 그러니까 이 똑같이 그러니까 각자가 5,300만 분의 1만큼 지대 300조 원의 창출에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이 지대를 기초로 한 이제 그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무적 판단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모든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주 노동자 우리 국민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분들의 정당한 그 지대를 우리가 강탈해 가지고 우리의 배를 더 채우는 건 이거 옳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든 국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쓴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건 단순 여행객은 제외하고 이 땅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그러니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체류한 그런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대를 환수해서 그 모든 사람이 그 지대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을 넣는 그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 사례 가운데 현재 자본주의 체제인 그 중화민국 대만 헌법에도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순원의 영향입니다. 그 순원을 대만이 그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그 순원의 그 민생주의에 담긴 이 토지 평등권을 그래서 이제 헌법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 헌법에 이 토지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고 토지의 인민 전체 귀속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 가치와 토지 가치 증가분의 인민 규속과 향유. 그러니까 토지 가치와 토지 가치 증가분을 모든 인민이 그것을 이제 그것을 모든 인민에게 귀속시켜서 모든 인민이 그걸 향유해야 한다. 이런 주요 내용이 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이 토지평등권의 대원칙을 대만처럼 헌법에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해요. 대만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대만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하는데 토지평등권 원칙을 헌법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공주의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예컨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 담긴 이 경제 균등을 위한 토지 평등권 원칙을 이제 명시해서 개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헌법에 근거해서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위대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보유세를 올려가면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가는 건데요. 부동산 문제를 개혁하면서 동시에 이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감면해야 한다는 것은 학계 통설입니다. 부동산 거래세에는 그 매입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 그리고 매각세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 거래세인데 이 세금들을 부동산 거래세를 아주 강화해 버리면 시장에서 매입과 매각, 곧 거래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게 돼서 오히려 공급이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이제 로큰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 동결돼 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공급이 동결돼 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해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부동산 보유세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실수요를 초과하여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 초과 소유 부동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돼서 시장에서 이 부동산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아까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를 강화해 버리면은 공급이 동결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상승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는데 이 부동산 보유세는 그와 정반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그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그런 부동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감면해야 해요. 다만 이제 이 부동산 그 보유세 강화가 건물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토지 보유세 위주로 그러니까 차등세죠. 그 토지분 보유세는 대폭 증가해 나가고 건물분 보유세는 대폭 감소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토지 보유세를 올려가면서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겁니다.
토지보유세는 바로 이런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세금에 비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문제가 전혀 없는 매우 우수한 조세가 바로 이 토지보유세예요. 근데 토지보유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지대세예요. 헨리 조지는 그 대표작 진보와 빈곤에서 지대를 과표,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을 거의 100%로 하는 이 지대세를 징수하는 대신 그러니까 지대세를 징수하면서 그만큼 다른 세금들을 감면하는 그런 제도, 이걸 이제 지대조세제를 주장한 겁니다. 지대조세제를 한국에서 실행한다면 지대를 세금으로 걷는 대신 이런 여기에 대한 생산활동에 대한 세금들을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개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공주의 정책은 일명 친시장 토지공개념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66.5%,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 친시장 토지공개념이 실현되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박사급 전문가 250명 중에 거의 80%가 이 친시장 토지공개념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이 박사급 전문가 가운데 57.2%가 친시장 이 토지공개념 개헌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KBS ETV 그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과거에 이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토지 보이스를 올려가면서 치료, 농업, 주거, 통일, 원조, 지대 기본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걸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니 조지는 지대를 사회가 공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 분배하는 제도, 곧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를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평등권 원칙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이에요. 지대조세제는 지대를 공유하고 평등 분배하기 위해 지대를 모두 과세하고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연간 지대 총액이 이제 무려 300조 원입니다. 이 300조 원의 지대를 모두 과세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저 지대 총액은 300조인데 지가 총액은 1경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땅값이라고 하는 그 지가 총액은 1경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억 원의 1억 배가 1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문학적인 액수죠. 대한민국 국민의 총 자산이 1경 6천조입니다. 근데 1경 6천조 중에 1경원이 토지예요, 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그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이 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대는 그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농지의 지대, 소장료는 얼마 안 되고 도시 토지의 지대, 그러니까 건물의 그 토지분 임대료와 같은 그러니까 도시 토지의 지대가 이 300조 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300조 원의 지대를 모두 과세해서 그 가운데 100조 원은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에 대한 다른 세금을 감면, 대체하고 또 지대조세제를 실시할 경우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이중과세를 피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감면 대체하는데 이 100조 원을 사용하고 300조 원에서 100조 원은 조세 대체 사용을 하니까 나머지 200조 원이 세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200조 원이. 그래서 이 세수 증가분인 이 200조 원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 평등 분배할 걸 제안합니다. 먼저 20조 원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그 표현을 이제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제 그 올바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 조현병 환자와 같은 이런 분들의 치료를 지원하는데 이제 해마다 20조 원을 쓰자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들, 그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 예산의 크기로 잘 드러나죠. 지대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200조 원 중에 20조 원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중에 그 가족의 힘만으로는 돌보기 힘든 분들의 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치료, 와 요양, 자활, 치매 노인을 위한 치료와 요양,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료 등에 사용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수가 이제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치매 노인의 수도 내년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분들과 그 가족의 고통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분들의 짐을 함께 나눠주는 국가가 바로 선진국이죠. 지대를 환수해서 이렇게 사용하자는 이 제안에 한국 사회 이러한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선진 사회를 희망해온 따뜻한 인도주의 심성을 가진 국민들도 적극 찬성할 겁니다. 그 다음 20조 원을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과 농촌은 여러 가지 중요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농업, 농촌의 그 공익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이것들이 이제 바로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입니다.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이 갖는 가치가 해마다 연간 28조에 달한다는 게 해마다 그러니까 연간 28조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28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막대한 가치를 갖는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농민에게 지대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에 20조 원을 해마다 지급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28조니까 이 연간 20조 원을 그 농민에게 그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그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농가 인구가 200만 명으로 추산돼요. 따라서 해마다 20조 원을 농민 200만 명에게 평등 분배하면 1인당 연간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어요. 농민 2인 가족이면 연간 2천만 원, 농민 3인 가족이면 연간 3천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농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 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은 바로 주택 세입자 서민과 철거민 같은 주거약자 계층입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환수해서 이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정당해요. 그런데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외에 추가로 지주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 10조 원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공급 비용이 1억이거든요. 한 채당 1억. 따라서 10조 원이면은 공공임대주택을 해마다 10만 호씩 추가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여기 이제 건설임대는 이제 건설해가지고 임대하는 것이고, 매입임대는 정부가 민간의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주택을 이제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임대, 매입임대 둘을 합해서 매년 10만 호를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주택을 일정 기간 후에, 그러니까 5년 후에 분양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민간 분양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민간 분양으로 전환해온 그런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이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적으로 공공이 계속 임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을 유지해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대세 도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면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20만 호씩 공급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200만 호고 20년이면 400만 호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전월세 가격 폭등에 따른 세입자 서민의 고통과 또 각종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지금 이제 그 세입자 그 서민의 수는 많고 그 임대주택의 수가 민간 임대주택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하는 이런 폐단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가령 400만 호씩 이렇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민간 그 주택 임차한 그런 서민들이 민간 주택 임대 시장을 떠나서 이 공공 임대주택 여기로 이제 그 400만 호가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민간 그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400만 호가 빠져버리게 되니까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월세가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이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민간 주택 임대주택 시장에서 그 전월세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대를 환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 제안에 한국 사회 2천만 주거 세입자 서민들은 적극 찬성할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최소 2천만 명이 주거 세입자 서민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세입자 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2천만 세입자 서민들을 위한 바로 이런 정책이 반드시 실행돼야 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가 소유자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국민들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주택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기를 바라지 않는 그 대부분의 국민들도 적극 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진 국민들도 그 자녀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아주 그 부잣집이 아닌 이상 셋집으로 시작을 하죠. 신혼부부들이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바로 이런 정책을 실시를 해서 전월세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있으면 그 자기 집을 소유한 국민들의 자녀들도 결혼해서 신혼집을 이렇게 셋집을 마련할 때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주택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있는 엄청난 이 거품이 끼어가지고 그 전월세와 월세가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이렇게 그 자녀들이 그 셋집을 마련할 때 너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찬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조 원을 이제 통일 비용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 과제는 분단된 남북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정치 경제 체제가 하나 되는 걸 넘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남과 북의 결의가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경제 수준이 비슷해져야 해요. 그러나 남과 북의 경제 격차가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의 이 경제 격차를 좁혀서 진정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쪽이 이 북쪽의 이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북쪽의 낙후한 이제 그런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그를 위해서 통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관건은 무엇으로 이 통일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입니다. 지대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가운데 10조 원을 해마다 통일 비용으로 적립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실현하는 거죠.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일 비용은 반드시 마련해야 해요. 그러므로 지대를 환수해서 통일 비용을 마련하자는 이 제안에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원을 공적 개발 원조, 이걸 ODA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서 세계 극빈 국가를 위해 사용하자는 겁니다. 세계 기아와 빈곤 문제는 인류의 양심을 괴롭히는 문제로서 인류의 수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한 재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해요. 제프리 sak스가 빈곤의 종말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제안했듯이 공적 개발 원조는 극빈 국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빈곤 함정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하라 사막 이남과 같은 그런 그 극빈 국가들은 지금 빈곤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그 빈곤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빈곤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사다리가 ODA,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방 직후부터 국제사회의 긴급보호를 받은 걸 시작으로 한국전쟁 후 전후복구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모두 120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날 국제사회에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현행 공적개발 원조의 실제 목적과 방식에 대해 겉으로 나타낸 목적과 달리 속에 담긴 진짜 목적은 정작 수원국,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국가의 그 극빈 탈출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공여국인 한국의 기업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해당 국가가 아무리 극빈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에 필요한 그 자원과 한국 기업의 상품 수출을 위한 그 시장성이 없으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그 비판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의 그 방식과 목적은 이 공여국인 한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그 지원을 받는 그 수원국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해요. 이제 해마다 공적개발 원조의 그 무상 원조를 위해 지대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중에 10조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조 원 가운데 최소 10%, 그러니까 1조 원을 지진과 같은 그런 재난, 긴급 사태를 당한 국가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 극빈 지역의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 긴급 사태를 당한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이 매년 10조 원씩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해 부담하면 전 세계의 이 극빈 문제, 그 기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제프리스 학사가 그걸 아주 탁월하게 그 통계를 이제 사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한국이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넓은 영토, 많은 인구, 높은 경제력, 강한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이런 극빈 인류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한국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대를 환수해서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한 재원으로 이렇게 사용하자는 이 제안에 인도주의적 인류애를 가진 국민들은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한국이 지대를 재원으로 해서 극빈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에 매년 10조 원씩 부담한다면 한국이 선진국과 극빈국에 대해 하나씩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 한국은 극빈국을 향해 그러니까 선진국을 향해서 극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무리 극빈국에 대해 공적 개발 원조를 많이 하더라도 그 돈이 부채 원금과 이자의 명목으로 극빈국으로부터 그 채권국인 선진국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가 극빈국의 빈곤 퇴치에 큰 효과가 있겠는가? 이걸 따지면서 한국은 이제 유엔 회의 등의 자리에서 선진국을 향해 이제 이 극빈국에 대한 과감한 부채 탕감을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한국은 이제 극빈국을 향해서는 토지 개혁을 권유할 수 있게 돼요. 곧 한국이 극빈국을 향해 공적개발 원조의 재원이 바로 지대라는 걸 밝히면서 한국이 지대를 환수하는 제2의 토지개혁을 함으로써 경제성장, 군배정의를 모두 이룬 것처럼 극빈국도 토지개혁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한국이 지대를 재원으로 해서 공적개발 원조에 매년 10조 원씩 부담한다면 한국은 선진국을 향해서는 부채 탕감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극빈국을 향해서는 토지 개혁을 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채 탕감과 토지 개혁이 실현되면 극빈국의 빈곤은 완전히 퇴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이 돈을 제외한 그러니까 200조 가운데 세수 증가분 200조 가운데 남는 게 이제 130조인데 이것을 이제 지대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아실 걸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 기본소득이고, 지대기본소득은 지대를 재원으로 해서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제대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200조 중 130조 원을 우리 국민과 이주 노동자 총 5,300만 명에게 지대 기본소득으로 평등 분배하면 1인당 지대 기본소득은 연간 240만 원, 4인 가족당 지대 기본소득은 연간 960만 원, 약 한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빈곤 퇴치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소득 제도를 실행한 해외 지역들에서 검증됐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들 가운데 토지 불로소득인 지대를 환수하는 것만큼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대를 환수해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이 정책 제안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시간 관계상 여기 부분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 보십시오. 이걸 요약한 겁니다. 지대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분 사용 요약인데 치료 지원을 위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치매는 조현병 환자를 위해 20조 원을 연간 20조 원을 해마다 사용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에게 해마다 20조 원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철거민 세입자 등 주거약자에게 해마다 20조 그러니까 해마다 10조 원을 지대를 사용하고 통일 비용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 10조 원을 해마다 적립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공적개발원조 ODA로 이제 세계 극빈 국가와 재난 긴급 사태를 당한 국가에 이제 해마다 10조 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대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130조 원을 지급하는 그래 이걸 다 합치면 200조거든요. 세수 증가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대조세제와 같은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는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를 비롯해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조세제입니다. 10번째. 이제 지대조세제를 자연조세제로 확대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돼요. 이에 대해서 이제 김유상 교수님이 잘 요약했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아래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공주의 토지 원리는 자연 전반에 적용하는 자연 원리로 폭을 넓히고 지대조세제는 자연조세제로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공주의 토지 원리는 토지가 하늘에서 내린 자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제 토지평등권 원칙이죠. 사회에서 필요하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단독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근데 토지에 대한 단독 사용을 인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 단독 사용으로 타인을 배제하는 대가 이게 지대입니다. 그 지대를 환수해야 하고 단독 사용을 인정하는 그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러한 토지 원리는 토지 이외의 모든 자연물에도 당연히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넓은 의미의 토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좁은 의미의 토지 이외에 토지처럼 위치와 존재량이 고정되어 있는 자연이 포함돼요. 고정되어 있는 자연을 사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혼잡해지고 그에 따라 지대가 발생합니다. 오늘날 그 혼잡해지는 새로운 예로는 전파대역, 위성 궤도 등을 들 수 있어요. 전파대역은 라디오, TV, 이동통신 등의 전파를 실어 나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오늘날 수요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자연을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타인을 배제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토지와 공통돼요. 따라서 환수 대상은 이제 배제의 대가인 그 지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 지대를 환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전파대에 가면 그 최근에도 우리 그 휴대폰 그 이동통신 그 전파대역의 연간 그 사용료가 1조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조 원을 이제 그 SK라든가 이런 내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이제 정부가 징수하는 그게 이제 그 언론에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이 그 전파대역의 사용료가 넓은 의미의 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대를 환수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토지 이외에 천연 자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물, 석유, 천연 동식물, 오존층 등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성은 특정인의 사용이 타인을 배제한다는 점도 있고 그에 더해서 이 천연 자원은 사용할수록 존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후손을 배제한다는 점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환수해야 될 것은 지대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 그 피해 내지 자원 대체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이제 오염 대상으로서의 환경이 있어요. 환경. 예를 들면 공기와 물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특정인의 사용이 타인을 배제한다는 점 위에도 사용할수록 이 환경을 사용할수록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후손을 배제한다는 그 점이에요. 그래 따라서 환수 대상은 지대 이외에도 환경 오염, 그 피해 내지 환경 회복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토지, 천연자원, 환경에 비교해서 이제 토지, 천연자원, 환경이 셋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그 사용 결과는 이제 이 타인을 배제하는 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단독 사용이 타인을 배제하는 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 지대를 이제 환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이 사회 공동체가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자원은 타인과 후손 타인과 후손을 배제시키면서 그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수액은 지대뿐만 아니라 고갈 피해, 자원 대체 비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은 타인과 후손을 배제하면서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결과를 낸다는 거죠. 따라서 환수액의 내용은 지대뿐만 아니라 오염 피해, 환경 오염 피해, 환경 회복 비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제 과거에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수환 교수님이 발제를 했을 때 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극찬을 받았던 그 내용을 아주 압축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거 자연 조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는 걸 지대 조세제라고 하는데 그 지대 조세제 플러스 지금 이 천연자원과 환경의 그런 이제 사용 그 대가까지도 이제 환수하는 이것을 합해서 이제 자연조세제라고 하고 이 자연조세제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최고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평등권 개혁 효과로 대동농촌과 대동도시 이걸 여기 썼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강연을 받으시면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토지평등권 개혁이 어떻게 농촌과 도시 양쪽을 모두 살리는지 제가 여기에 자세히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쭉 대동도시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이 요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글입니다. 이게 대동세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개혁은 바로 토지평등권 개혁입니다. 토지평등권 개혁은 대동농촌과 대동도시를 이루는 토대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시급하고 절실한 개혁은 바로 토지평등권 개혁입니다. 이 토지평등권 개혁은 분배 형평성, 생산의 효율성, 을 달성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존 최저임금과 대량 실직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적 약자들을 그 고통에서 건질 겁니다. 토지평등권 원칙을 명시해서 개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헌법에 근거해서 지대 공유 평등 분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시와 농촌의 빈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신기업의 창업이 촉진되고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지주제가 강화돼요. 그래서 이 종업원 지주제는 그 회사의 종업원, 노동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노동자 겸 자본가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으로 전화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는 농민이 보호받고 농지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대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대동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 이건 마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